애도 못 이은 쓸모없는 년! 이 집안에서 무슨 면목으로 살고 있는 거냐? 하루빨리 나가거라! 내가 이 집에 재수 없는 기운을 몰고 왔어! 내가 있는 한 이 집안은 평안할 수 없어! 경북 안동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갓집. 그곳에서 한 며느리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마당으로 처절하게 내던져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옷자락은 흙먼지에 뒤덮이고 맨발에는 시린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타게 빌었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 간절한 애원은 차디찬 공기 속에 흩어졌고 안채에 모인 어른들의 눈빛은 얼음처럼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종갓집. 마당의 은행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안채에서 김영숙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쁘고 힘들었지만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침내 가문의 종손을 품에 안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아, 오늘은 좀 어때? 아이가 뱃속에서 잘 놀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의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일이 시어머니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잘 놀고 있어요. 영숙은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종갓집 마당을 오가는 친척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종손의 탄생을 기다리는 집안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을 아이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물도 하나씩 챙겼습니다. 손끝에서는 작은 손수건이 탄생했습니다. 파란색 천에 동우라는 이름을 수놓았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처럼 환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정성껏 만든 손수건이야. 건강하게 태어나렴. 영숙은 손수건을 입술에 살짝 댄 후 병원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영숙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숙은 배를 움켜쥐며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산부인과 의사가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합니다. 전신 마취 후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영숙은 공포를 느꼈지만 아이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약물이 주입되면서 영숙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숙이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은 무겁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평평해진 배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아들인가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는 딸이었고 사산이었습니다. 영숙의 귀에 사산이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제 아이를 봐야 해요. 제발.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신은 병원에서 수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절차를 마치셨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장례식도 없이 아이의 존재는 병원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숙은 병원 가방을 챙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성스레 수놓은 동우 손수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위해 만든 손수건을 보셨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다 버렸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그 말에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위해 밤새 수놓은 손수건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의 방에는 이전의 따스함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의 방에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종갓집의 분위기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영숙은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종종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가지만 결코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영숙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괴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왜 아이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장례식도 없었을까? 이런 의문들은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지만 종갓집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죽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보지 못했어도 너의 존재는 엄마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단다. 그렇게 영숙의 인생에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영숙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영숙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집안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종갓집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문에는 금줄이 드리워졌고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기둥이 될 아이로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환영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 마당 구석에 영숙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숙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오직 신우이 하나만이 영숙을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신우이의 말에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안의 경사인데 기쁜 일이죠. 하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는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후 영숙은 다시 임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첫 출산 때의 합병증으로 다시 임신하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종갓집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종손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듯이 영숙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이면 영숙의 수저는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서 영숙은 제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갓집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할아버지가 매서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도 못 이은 쓸모없는 년,
이 집안에서 무슨 면목으로 살고 있는 거냐? 시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만 그것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종갓집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아이를 잃고 다시 임신하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자주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남편의 행방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갓집 사람들은 모두 영숙을 외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반가움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한마디.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종손이 필요해. 남편의 말은 영숙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순식간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남편은 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영숙의 방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나가거라. 내가 이 집에 재수없는 기운을 몰고 왔어. 내가 있는 한 이 집안은 평안할 수 없어. 영숙은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한 내가 이 집에 남아있을 자격은 없어. 영숙은 더 이상 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싸서 종갓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집와서 내 집같이 살았던 집이 그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마당 끝에서 시누이만이 영숙을 배웅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가려고요. 거기서 새 출발을 해볼까 해요. 시누이는 몰래 봉투 하나를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살 곳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써요. 영숙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갓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안동을 떠나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 영숙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었구나.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고 이렇게 버려지다니. 서울행 버스 안에서 영숙은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 가족, 집, 그리고 정체성까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빈손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쩌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긴 여정, 영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지만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서 말이죠. 서울은 영숙에게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내린 영숙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압도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빠른 걸음. 영숙 혼자만 방향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준 돈으로 영숙은 을지로 근처의 작은 여인숙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이 작은 방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날 밤 영숙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소음과 딱딱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영숙을 괴롭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영숙에게 일자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몇 군데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경력을 물었고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종로의 작은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영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릇 좀 더 빨리 닦아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주방장의 거친 소리에 영숙은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영숙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버림받은 아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은 국밥집 주인에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스스로 번 첫 월급이었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작은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펜과 노트를 샀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첫 월급을 받았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한다. 일기는 영숙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글로 풀어내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죠. 특히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글로 표현하면서 영숙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국밥집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가게를 접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영숙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이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텔방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는 일에 영숙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12호실부터 20호실까지 맡아줘요. 손님들이 많이 나가서 청소해야 할 방이 많아요. 관리자의 말에 영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이 없으면 당장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텔 방을 청소하면서 영숙은 종종 찢어진 사진이나 버려진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흔적들. 그것들을 보면서 영숙은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모텔 창문을 닫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의 첫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내 아이도 자라서 저렇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음 짓고 있었겠지? 그 생각에 영숙은 손을 멈추고 창가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자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아프세요? 영숙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날 이후 영숙은 자신의 감정을 더 단단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은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표정 없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영숙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남의 방을 청소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재봉 강자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영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종갓집에서 영숙은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술을 놓는 것을 잘했습니다. 첫 아이를 위해 수놓은 손수건이 생각났습니다. 망설임 끝에 영숙은 재봉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주로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 일을 마치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툴렀지만 영숙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영숙 씨, 손길이 참 섬세하네요. 금방 배우시는 거 보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의 칭찬에 영숙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봉틀을 다루는 동안 영숙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술을 놓는 작업은 영숙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배운 영숙은 이제 간단한 옷수선이나 소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사의 추천으로 영숙은 동네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일보다 수입이 좋았고 무엇보다 영숙이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숙 씨, 수선 솜씨가 정말 좋네요. 손님들이 다들 칭찬하세요. 세탁소 주인의 말에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숙은 더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옷 만들기, 가방 제작, 특히 술을 놓는 기술은 영숙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손수건과 소품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영숙 씨, 이런 솜씨면 가게를 열어도 되겠어요. 왜 자신의 공방을 안 여세요? 지인의 질문에 영숙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숙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 가게를 갖는다면 어떨까? 영숙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을 열기 위한 꿈이 생긴 거죠. 30년간의 노력 끝에 영숙은 드디어 작은 공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작은 골목, 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수놓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공방. 영숙은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지난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시장통에서 물건을 사던 중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들 이름이 아직 안 떠났구먼. 물에 잠겼다 나왔어. 여성의 말에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천비령이라고 하네. 무당인데. 당신 곁에 아들의 기운이 보여. 영숙은 놀라서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무당의 말은 허무맹랑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30년 전 사산했고 딸이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영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만 결코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에 영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출산 당시의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 들었던 것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 영숙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기가 울었던 걸까? 혹시 꿈이었을까? 하지만 기억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 직접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그 위에 적었던 이름 동우.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난 딸을 낳았다고 했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영숙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무당 천비령의 말은 영숙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은 불면증에 시달렸죠.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 이 의문은 영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공방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영숙의 가슴도 함께 찔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무당 천비령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무당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천비령이라는 무당 아세요? 지난번에 이 시장에서 만났는데. 영숙의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노점상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천비령? 동대문 뒤쪽 골목에 있는 무당 말하는 거예요? 점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노점상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천비령 점집.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 한쪽에 천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장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 당신이구만. 기다렸어. 천비령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래. 내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으니까. 영숙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정말 살아있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천비령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나는 볼 수 있어. 내 아들의 기운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아이.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전 제 아이는 사산되었다고 들었어요. 딸이었다고 했고요. 천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살아있어. 딸이 아니라 아들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아이에 대한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놓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파란색 손수건에 동우라고 술을 놓았어요. 병원 가방에 넣어뒀었는데 천비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우? 네, 제가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동이 트는 하늘처럼 환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에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 있나? 사진 속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지만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내가 예전에 일했던 입양원의 아이야. 신내림 받기 전에 나는 거기서 보조교사로 일했지. 영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양원이요? 그래. 30년 전 안동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 갓난아기였는데
가방에 파란 손수건이 들어 있었지. 그 손수건에는 동우라고 수놓여 있었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손수건에 동우라고 써 있었어. 그때 나는 그저 보조교사였고 아이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 하지만 그 파란 손수건과 이름은 기억해. 왜냐하면 그 손수건 자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치 누군가 아이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꿰맨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잊히질 않았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병헌의 이름이 뭐였나요? 어디에 있었죠? 성심 이병헌. 서울 마포에 있었어. 영숙은 즉시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비령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꼭 찾아 그리고 아픔을 씻어내고 남은 생을 너의 행복으로 채워. 천비령의 말을 가슴에 품고 영숙은 서둘러 성심 이병헌을 찾아 나섰죠. 마포에 도착한 영숙은 성심 이병헌이 있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오래전 일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영숙은 잠시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시나요? 영숙은 노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있었던 성심 이병헌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심 이병헌이라. 제가 오래 이 동네에 살았지만 그 이병헌은 20년 전쯤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지금 강남에서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복지시설 이름을 아시나요? 미소천 사재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원장 이름은 박미숙 선생님이었죠. 영숙은 바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미소천 사재단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앞에 재단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재단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미숙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 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3시간 후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영숙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단 로비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과 입양 성공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아이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박미숙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성심 이병헌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박 원장은 영숙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이라 오래된 일이네요. 어떤 아이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안동에서 온 남자아이였을 겁니다. 갓난아기였고 파란색 손수건에 동우라고 수놓인 것이 있었다고 해요. 박 원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서류실로 향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일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 그리고 파란색 손수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밤새 수놓은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제가 만든 손수건이에요. 이 아이 살아있나요?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5살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로 바뀌었지요.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는요? 박 원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양 이후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가출했고 보호시설을 거쳐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재단의 귀환 입양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요? 네. 그 아이는 성장 후 한국에서 뿌리를 찾고 싶어 했고 직접 저희 재단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이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한국에 정착한 후 저희 재단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얼마 전 지검 검사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현재 서지훈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검사가 되어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영숙에게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아이는 사산되었다고 들었는데, 박 원장은 영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아이의 친부모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아이를 입양시켰을까요? 영숙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계신다고 했으니 그곳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영숙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입양원을 나오면서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물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동우야, 널 찾았어. 이제 만나러 갈게. 영숙의 가슴 속에는 30년간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기억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 영숙이 찾아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천조각의 수노인 이름처럼 영숙의 인생도 새롭게 수놓아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영숙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변호사들, 관계자들,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 검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영숙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안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죄송합니다만 검사님들은 예약 없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특히 서지훈 검사님이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더욱 만나기 어렵습니다. 영숙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비서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름을 말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서지훈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년 만에 찾아온 생모라는 사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리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메모만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내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만나자고 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법정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문득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서지훈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오갔습니다. 영숙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단정한 정장 차림의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출입증에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지훈 검사.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서지훈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당한 걸음, 냉정한 눈빛. 영숙은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지훈의 눈매는 전 남편을 닮았고 인매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서지훈을 뒤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입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혼란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며칠 동안 영숙은 서지훈을 지검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일상, 걸음걸이, 표정 하나하나가 영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고민 끝에 영숙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편지가 덜 충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공방으로 돌아와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서지훈 검사님께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안동의 한 종갓집의 며느리였고 이후 혼자 서울에서 30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저는 안동의 종갓집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전신마취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저는 파란색 천에 동우라는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병원 가방에 넣어두었지만 깨어났을 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동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파란색 천에 수놓은 손수건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 편지가 당신에게 혼란을 준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풀기 위해 용기를 내어 편지를 보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숙 드림. 영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울중앙지검 서지훈 검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서지훈이 편지를 읽을까요? 읽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아마도 서지훈은 편지를 무시했거나 아예 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공방에서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공방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수트 차림, 단정한 눈빛.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숙 씨신가요?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 편지 받았습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영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서지훈은 공방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지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동 종갓집에서의 생활, 첫 아이 임신, 출산 과정, 그리고 사산이라는 거짓말에 대해, 그 후 버림받은 이야기, 서울에서의 힘든 생활, 그리고 무당 천비령을 만난 일까지 영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지훈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지훈은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 포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은 비닐 포장 안의 것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색 천 조각, 그 위에 동울하고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영숙이 직접 수놓은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양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있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서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양부모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고 다시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영숙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천 위에 수놓인 글씨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날 내가 밤새 수놓은 손수건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 가방 안에 넣어놨었는데 내가 그걸 갖고 있다니. 당신이 정말. 서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서지훈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지훈이 몸을 굳혔지만 곧 천천히 팔을 들어 영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숙은 서지훈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이야.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영숙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저를 잘 돌봐주셨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10대 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결국 15살에 가출했죠. 서지훈은 보호소로 돌아간 이야기, 그리고 18살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사법고시를 통과해 검사가 된 과정도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 손수건이 유일한 단서였죠. 동우라는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인지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서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서지훈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 모두가 사산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저를 입양 보냈을까요? 영숙도 그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였을 거야. 그녀는 내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모든 일을 처리했어. 하지만 왜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의문이야. 그 당시 종갓집에서는 아들이 매우 중요했어. 분명 아들인 걸 알았을 텐데
강제 입양을 보냈다니. 서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불법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숙은 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해. 30년이 지났으니 법적으로도 어려울 거야.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서지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영숙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지훈은 종종 영숙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의사도 간호사도 시어머니도 모두 사산이라 했던 걸까요? 왜 아이를 딸이었다고 속이고 강제 입양시켰을까요? 그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인생에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들 지훈을 찾은 후 영숙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숙의 공방 수놓은 행복은 이제 단골 손님들이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영숙이 직접 디자인하고 수놓은 손수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각각의 손수건에는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잔잔한 호수, 피어나는 꽃. 그 모든 것에는 영숙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천조각에 담긴 마음이라는 컨셉으로 위로의 수제 손수건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손수건에는 짧은 위로의 문구를 수놓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 손수건들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영숙의 손수건을 소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이천에 위로받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매일 아침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SNS에 넘쳐났습니다. 주문은 폭주했고 영숙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촬영 날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긴장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영숙의 진솔한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숙의 공방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심지어 홈쇼핑 입점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그 아픔이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훈은 점점 더 자주 공방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주문 포장을 돕고 때로는 배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쁜 검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산책 가요. 날씨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도시락도 준비할게. 한강변을 걷는 모자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둘 사이의 30년 공백은 이제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적,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영숙의 삶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햇살이 따스한 오후, 영숙은 공방에서 신상품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업대를 비추었습니다. 영숙은 바느질하며 흥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30년 전 안동에서 쫓겨나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영숙은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마지막으로 형수님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오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오갈 곳도 없는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은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다니. 왜 지금에 와서?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암이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 원망,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이런 감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요. 뭐라고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네. 형은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의존하다가, 그리고 우리 집안도 몰락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명성도 다 사라졌고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종갓집이 몰락했다니. 이런 말을 들어도 기쁨이나 복수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상함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주소 알려줘요. 가볼게요. 오랜 고민 끝에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왜 그 당시 아들을 강제 입양을 보냈는지 해답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주소를 적은 영숙은 즉시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훈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실 생각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영숙은 지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영숙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자는 안동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에 서자 영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어머니.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지훈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앙상하게 여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이 기억하는 강인하고 위압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린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을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지훈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 동우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장손이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인이 된 장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낮추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서지훈입니다. 할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숙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아직 가슴 한켠에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노인의 참회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과 지훈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중요시하는 종갓집에서 나는 첫 손주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출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갔지.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이 아이는 집안 기둥을 무너뜨릴 팔자요. 죽어야 사는 사주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미신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빼앗겼다니. 지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침착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를 없애려 했지만 막상 아이를 보자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보낸 거야. 의사에게 돈을 주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 사산이라고.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도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영숙을 버린 것도 집안의 모든 불행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매일 밤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점쟁이 말에 휘둘려 손주를 버린 죄, 며느리를 내쫓은 죄.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조차 염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영숙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이건 동우의 탄생일에 맞춰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증표였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금목걸이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내 마지막의 장손까지. 영숙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마음 편히 가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화로운 빛이 비쳤습니다. 고맙다. 우리 동우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몰락한 종갓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지우는 묵묵히 장례를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시동생이 영숙과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모든 재산을 장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종갓집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아직 작은 논밭과 예금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니 내가 결정해야지. 지우는 곧 결심한 듯 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몇 주 후 지우는 그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해 영숙의 공방을 확장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장비, 그리고 더 많은 직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방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놓은 행복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방이 아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옷과 손수건을 제작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숙은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작품도 함께 판매했습니다. 영숙 선생님, 저도 이렇게 예쁜 손수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보육원 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은 모두 특별한 아이들이야. 너희의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은 더욱 아름다울 거야. 영숙의 공방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손수건이 아닌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이 만든 작품은 더욱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우는 검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공방을 도왔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와 경영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자는 함께 일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어느 날 지훈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30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줬어. 남은 생은 내 행복으로 채울 거야. 영숙의 삶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대신 수놓은 사랑으로 햇살이 드는 따뜻한 공방. 작은 아이가 웃으며 손수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손에서 술을 놓은 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존재만으로 넌 소중해.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란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천 조각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